오랜만에 뭐야? 형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예, 바른미래당 제56차 원내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 일가족의 불법 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제출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그동안 조국 장관이 국민들에게 했던 해명들이 거짓 투성이었음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은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사모펀드가 뭔지 알지도 못했고 블라인드 펀드였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인의 돈으로 만든 펀드에 부인, 두 자녀, 처남까지 온 가족이 투자를 하고 1년에 한 번 만난다는 오촌 조카가 불법적으로 운영을 한 불법 가족 펀드였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국 장관은 자신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대학 입시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당시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입학 서류에 논문이 제출됐고 점수에 큰 영향을 줬다는 반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국민들에게 내놓았던 해명들이 거짓 해명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제 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조국과 함께 침몰할 것인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조국 일가족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인지 아니면 끝끝내 조국 사수세를 자처하며 전국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인지 민주당은 결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진실 규명을 회피하면서 조국 피의자 장관을 감싸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다면 이후 전국 파행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은 원내정책회의입니다만 어젯밤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상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손학규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하태경 최고위원에게 6개월 당직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손학규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당을 손학규 사당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인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미 진작에 리더십을 상실했습니다. 이번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를 동원해서 당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런 치졸한 작태가 아니면 당권을 유지할 방법 자체가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당대표라는 것을 손학규 대표 스스로 다시 한번 입증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번 윤리위 징계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최고위원 과반의 요구로 불신임당한 윤리위원장이 내린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당원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고 당을 난장판으로 만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이상 바른미래당이 더 이상 손학규 대표와 함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위를 만들자고 해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혁신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걷어차고 엉뚱한 징계 결정으로 당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이런 당대표가 대체 왜 필요합니까? 손학규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한 당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학규와 함께 가만히 앉아서 죽는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손학규를 빼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이제 모든 당원들이 함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위의장 최배입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작년 12월에 통과된 영유아 보육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어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시간 연장에 관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 보육시간, 개별 돌봄이 추가로 필요한 아이에게는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연장 보육시간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또한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함에 따라 담임 교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근무 여건도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을 통한 유치원 등의 영유아 보육, 육아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이렇듯 사회복지 확대는 일자리 확대까지 이어지는 일거양득의 정책입니다. 육아 보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재정을 올바르게 쓰는 정책 사업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일거양득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예산을 증액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 북한의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이 접경 지역의 방역 체계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멍이 뚫렸습니다. 2010년, 11년에 구제역 발생 시에 거의 350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약 3조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이 돼지열병은 백신도 예방 대책, 치료 대책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방역망을 확실하게 해서 차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더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제가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3만 7천 개의 농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40살 이하 청년 농가들이 불과 7,800. 그러니까 5개 마을에 40살 이하 청년 농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청년 농가들이 5개 마을에 1명 정도. 25년 전에는 도시가구 소득하고 똑같았는데 농가 소득이 지금 64%에 불과합니다. 농촌 현장이 지금 완전히 몇 년,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농촌이 아예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그리고 이계호 장관이 민주당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FTA 대책으로 1년에 1,000억씩 1조 원을 이렇게 기금으로 만드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상생을 협력기금을 내자. 대중소 협력기금은 지금 1조 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을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참 놀랍게도 현재 17년에 한 300억, 18년에 231억, 금년에 58억.
1000억을 모아야 되는데 58억. 이 기업들이 그래도 작년에 52억 냈는데 올해 15억. 작년에 5대 기업들의 그 상생 협력 또는 그 사회공헌 담당 임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모셨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과연 우리 농촌 농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필코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농촌 상생 협력 기금이 기업에서 안 내면 정부 세금으로 예산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한다고 해놓고 쏙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안도 제출을 했지만 우리 농업 농촌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증인 신청도 확실하게 할 겁니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우리 농업은 꼭 살려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의 일본에 대한 통상 맞대응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 정치적인 노력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 제소에 나선 데 이어서 일본을 18일부터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간 양자 협의 등 대화 요청에 일본이 계속 불응하고 지속적인 수출 규제 철회 요청에도 일본이 반응이 없자 WTO 제소에 이어서 백색 국가 제외라는 강대강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WTO 제소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겠지만 사실 승소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본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을 위반한 조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없는 한 일본이 또 다른 방식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되 정치 외교적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합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본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채널을 시급히 가동해야 합니다. 강경 일변도로만 가지 말고 물밑 협상 등으로 구체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서로 과시화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시급히 찾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원내 지도부의 명을 받아서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함께 조국 퇴진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그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자괴스러움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퇴진을 바라고 함께 퇴진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고통스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퇴진을 바라는 조국과 도대체 이 당의 손학규 대표와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무능하고 구차함으로 이미 리더십을 상실한 식물 대표, 그분이 바로 손학규입니다. 어저께 밤에 아까 오신환 원내대표 말씀하셨다시피 폭거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을 직무정지 6개월 이렇게 윤리위에서 강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폭거입니다. 또 당헌 당규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윤리위원장은 어제 최고위원 5명이 불신임안을 냈기 때문에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자격을 상실한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열린 그 윤리위원회 결정은 그거는 헛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밀어붙여서 뭔가 하겠다는 그분들 정말 영원히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혁신위원회 당원 당규에 따라서 혁신위원장 주대환이 혁신위원회를 소집했고 거기서 토론과 표결을 거쳐서 혁신위에서 의결을 했는데 의결된 안이 마음에 들지 않자 혁신위원회 사퇴했다고 당원 당규상 최고위에 자동으로 상정돼서 의논돼서 의결했어야 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장 사퇴를 이유로 그걸 무효라고 선언했던 손학규 대표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가증스럽게 국민을 능멸하고 위선을 행하는 조국 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도 더 뻔뻔하게 광화문에 나가서 주말마다 몇 명 되지 않는 당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조국 퇴진을 외치는 그분은 도대체 왜 이 당에 남아서 대표직에 연연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전에 있었던 용팔이 강목부대 동원 전당대회를 연상케 합니다. 한 손에는 노역, 한 손에 들려야 할 당헌 당규가 아니라 강목을 들고 지금 이 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내려놓고 석고 대제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나마 남아있는 5, 6%의 지지자마저 떠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좀 아까 말씀하셨던 정은천 우리 정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됩니다. 재작년부터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국감 때 증인 신청을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증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법기관이 누구를 몇 명을 부르든 그 헌법기관이 국회의원한테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대기업 총수를 불러서 망신을 주는지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인지 얼차례 하는 것인지 그 평가와 결과는 국민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 실명제가 시작된 재작년부터 국회는 상임위별로 어떤 증인은 된다, 안 된다, 숫자는 몇 명 해라, 말아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만 보고 가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책무를 다할 수 있게 국회의 권능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대기업 총수는 안 된다. 바쁘니까 대기업 CEO를 불러라. 하다가 또 대기업 CEO는 안 된다. 대기업 실무진을 불러라. 이렇게 하는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국정감사를 왜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보좌관들 내보내서 하지. 제가 상임위로 있는 정무위원회부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한테 맡기고 그 평가는 스스로 받을 수 있게 국민들한테 맡기는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단순 연예인 일탈 사건으로 치부해버릴 일이 아니고 범죄를 방조하고 비호한 배우 세력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추정되는 윤규근 총경과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버닝썬 사건의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렸던 윤총경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이제는 윤총경이 이른바 조국 펀드와 관계된 회사에 투자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조국 장관과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 이상의 관계였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 유통, 약물 성폭행, 불법 촬영 등 강력범죄가 버젓이 벌어졌지만 가해자들이 실체가 잘 드러나지도 않았고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일었고 지금도 그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과 윤총경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이상 이 문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버닝썬 가해자를 비호한 배후를 찾고 그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관련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직무정지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지역에 갔을 때, 추석 때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대해 분노하고 또 조국 사태로 민주당의 내로남불 도덕성에 분노하고 한국당의 발목 잡기와 부책임에 분노하고 있는 시민들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는 내부 분란으로 존재감마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에 대해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달라지겠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추석이라는 시간 국민들은 많이 기억하고 계셨고 또 바른미래당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난 후 어제 벌어진 모습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벌어진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불신임 받은 윤리위원장이 소집한 윤리위원회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바른미래당에 기대를 걸었던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였어야만 하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될 것이고 특히 당 지도부의 성찰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당사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저를 쫓아내려고 6개월 직무정지시켰습니다. 착잡합니다. 권력이 뭔지 참 안타깝습니다. 엄중한 시기입니다. 국민들은 조국 잡으라는데 손 대표는 하태경 잡는데 혈안입니다. 국민들은 권력의 2인자를 잡으라고 했지 당내 2인자를 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 대표는 조국 끌어내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보다 하태경 숙청해서 당 독재하겠다는 겁니다. 저를 직무정지시킨 윤리위원회 4명 모두 손 대표 쪽 추천입니다. 윤리위원장은 어제 최고위원들 과반수가 불신임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가 추천한 4명 윤리위원들이 다른 윤리위원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숙청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건 당원 당규를 위반한 불법 결정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추석 당 지지율 10%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기 위해서 손 대표가 벌인 자작 쿠데타입니다. 대약진 운동이 한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자
홍위병을 동원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킨 모택동의 수법 그대로입니다. 지난 5월에 제 발언, 이번 윤리위 징계의 핑계가 되었던 제 발언은 노인 폄하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 비판한 내용입니다. 당시의 발언을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민주투사가 대통령이 되면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번 민주투사가 당대표가 되면 당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민주주의가 개인 내면의 민주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 또 혁신해야 하는 것이 정치가의 숙명입니다. 저도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노인 폄하입니까? 그럼에도 선배 정치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4번 사과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사과 포스팅하고 전화도 드리고 손 대표 집 앞에 가서 6시간씩 기다려가면서 직접 사과드리고 다음날 공식 회의에서도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징계를 강행한 것은 당내 반대 세력 숙청에 권력을 독차지한 다음에 당 팔아먹으려는 손 대표의 정치 공정인 것입니다. 낡은 구태 정치에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개혁적 중도 보수와 청년들의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당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불법 부당한 정치 보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신을 행했던 것만큼이나 부당한, 오히려 그거보다 더 부당한 일입니다. 첫째, 왜 부당하고 불법이냐? 최고위원 가만의 불신임 요구가 있는 윤리위원장은 자동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당 대표가 결정하고 말고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우리 당원 당규가. 그런 직무 정지된 윤리위원장이 감행한 불법 부당한 쿠데타는 원천 무효입니다. 두 번째, 왜 정치보복이냐? 우리 당은 집단 지도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최고를 최고위원회에서 쫓아내면 1인 독재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완성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최고 발언은 4개월 전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월요일날 저희 당 오선 중진호 의원의 추석 10% 민심 약속 어겼으니까 퇴진하라. 화요일날 원내대표에서 수많은 의원들이 약속 지키고 퇴진하시라. 발언이 있자마자 느닷없이 바로 그 다음날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직무정지된 윤리위원장이 윤리위를 소집해서 하태경 최고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반대파를 아무리 불법 부당한 일이라도 가전수를 동원해서 제거하려는 손 대표야말로 문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손학규 대표와 인연 때문에 교수님들 발언을 자제했는데 오늘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한때는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대통령 후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가장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후보로 평가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손 대표가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하태경 최고가 선출직 최고입니다.
선출 중인 당원들의 민의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선출이 됐고 또 선거 당시에 당대표 따로 최고위원 따로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서 1등이 당대표고 2등이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최고하고 표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헌 당규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서 서로 합의적으로 당을 이끈다는 그런 당원들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손학규 대표가 망가져도 너무나 망가졌어요.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당대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어제 폭구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입니다. 잘 알다시피 최고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윤리위원을 제소하면 자동적으로 그 윤리위원장이 자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청 무효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또 추석 연휴에 10%가 오르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정치는 민주주의는 폭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게 정치입니다. 당신이 했던 약속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윤리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강력하게 끌어내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박주선 전 대표께서 민평당 의원들을 만나서 합치자라는 논의를 하셨고 그 와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도 동의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언론에 난 적이 있었죠. 제가 의총 때 여러 번 직접 손학규 대표한테 답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또 그동안 민평당 분들 만나서 합치자라는 논의를 실질적으로 소통하면서 물리적으로 만나고 했던 분들은 과연 누구십니까? 이런 와중에 손학규 대표가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그 와중에 옆에 계시는, 제가 뒤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최이배 의장, 바른정당계가 한국당에 가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고 지금과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기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여기서 해명을 하십시오. 우리 최이배 의장과 저는요, 작년 1월 달부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서로 합쳐지기 위해서 통추위 구성 때부터 함께 정강 정책과 당원 당규를 만들었던 파트너입니다. 그 당시 유승민, 안철수, 유승민 두 대표는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그런 결합이라고 창당 선언을 했고요. 그 창당 선언 정신의 기조 위에서 우리는 정강 정책과 당원 당규를 만든다고 서로 약조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시작을 했던 사이입니다. 우리 바른정당계는 그 창당 정신에 근거해서 개혁적 중도 보수를 하겠다는 거, 그 기조에서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노력을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사실이면 사실인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 자리에서 정책위원장 직을 걸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비공개 때 논의해서 진행할게요. 예, 자, 아니 공개로 답을 좀 해주세요. 공개로 얘기했는데. 자 비공개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대표님, 공개적으로 물었으면 공개적으로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배 의장이 비공개 때 말씀한다니.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데.